맞췄는데요. 우리 정기남 우리 작가님으로부터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 속의 문학입니까? 문학 속의 바다인지 한번 강의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는가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저 정기남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오늘 그 연휴 직전에 이렇게 어, 여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바다를 사랑하시는 분들 같고, 그다음에 또 이 해양 문학에도 관심이 이렇게 많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없던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펴낸 책이 이제 공전은 여러 권 되는데 단독으로 낸 책은 이겁니다. 근데 그 왼쪽에 있는 문학 속 바다 이미지는 2년 전에 2022년에 그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해서 그 부산에 보면 인문학 공간이 백년호 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강을 했던 내용, 그때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발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이 책보다 이제 한 6개월 전에 시집을 이제 해양에 관한 시만 52편을 모아서 제가 그 냈습니다. 근데 이 시집은 어 다행스럽게도 어 문학 나눔 도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선정이 돼서 이게 출판문화진흥원에서 한꺼번에 1,000권을 구입을 해서 전국의 서점에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이제 해양에 관한 시집이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뿌려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게 된게 제가 원래 뭐 문학 소년이고 무슨 청년이고 뭐 이렇게 문학에 무슨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해상교통관제사로 오래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이제 전후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이게 저절로 가나요? 왜 이렇게 되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해양문학도 좀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시를 좋아해서 이제 바다하고 관련된 시집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한 500권 정도를 제가 모았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전부 다 빙자한 시들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직접 바다를 직접 체험했던 제가 좀 시를 써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집을 냈었고요. 이제 근데 제 원래 그 바닷가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그 하늘밖에 안 보이는 시골 그 촌놈입니다. 근데 제가 인생 처음으로 만났던 바다가 여기 여자만입니다. 근데 여자만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는가요? 여자만. 예. 그래서 제가 위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자만이 지금 여기인데 순천만이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와온 해변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나간뜰이고 나간읍성이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그 자랐던 곳은 이쪽 요 산 뒤에 이쪽에 정말 조그마한 분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금전산이라는 해발 667m짜리 그 산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산으로 소풍을 간 겁니다. 근데 그 정상에서 이 바다가 보였던 겁니다. 근데 이 바다가 거리가 보니까
최근에 제가 봤습니다. 14km더라고요. 14km. 14km 떨어진 먼 바다를 그때 생애 처음으로 봤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이제 아마 바닷가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인생 처음으로 맞닥뜨린 바다가 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한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모임에도 아마 나오셨을 거고요. 그래서 시간 있으면 몇 분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1시간 동안 제가 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 좀 몰아붙여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난 뒤에 큰 이모네 집이 이제 고흥 쪽에 바닷가였었는데 거기 뻘밭에 갔더니 이런 그 짱뚱어가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나절을 완전히 뻘 속에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를 타면서 딱 보니까 이 날치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그 짱뚱어는 이게 구애 동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뛰어오르는 게요. 그 구애 동작인데 여기 날치는 시-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데 이게 한 45초 정도를 날고요. 그다음에 한 50m 정도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승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제가 맨 처음 봤던 바다는 멀리서 이렇게 눈으로 바라봤던 바다였다고 하면 여기에서 제가 받았던 바다는 그야말로 촉각으로 온몸으로 이렇게 느꼈던 그런 바다였었고요. 이거는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서 생존의 그런 필사적인 그런 것을 이제 느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양대학을 다니면서 여기가 지금 가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자갈마당이라고 합니다. 정말 부산에서는 제법 유명한 데입니다. 근데 여기가 기숙사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 밤 이제 취침 시간에 불 끄고 딱 누워 있으면 여기에서 파도가 이렇게 밀려 올라갔다가 썰물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요때 요 빠져나가는 요때 그 소리들을 매일 밤 자기 전에 한 2, 30분씩 이렇게 듣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바다의 이것은 제가 바다를 느낀 게 청각으로 느낀 거죠. 소리로요. 소리로 그러니까 정말 그 소리에 근데 여기에 근데 그 혹시 어느 소리가 더 아름다우신지 혹시 느껴보셨나요? 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하고 빠질 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 소리들은 여기 자갈입니다만은 모래 같은 뭐 이렇게 스며들듯이 쓸리듯이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저는 하여튼 그게 너무 심취해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승선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뭐 만월일 때도 있고 만월이 아닐 때도 있었지만 정말 이 바다 표면이 바람 한 점 없을 때는 여기가 완전히 그 실크 천이 이렇게 굴곡이 지듯이 뭐 하여튼 그런 바다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제가 그 브릿지에 근무하면서 바깥쪽을 못 나갔습니다. 윙브리지 쪽에요. 윙브리지 쪽에 나갔다가 잘못하면 제가 뛰어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바다가 매혹적인 바다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태풍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1987년 겨울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북태평양 한가운데서 음, 저기압을 만난 겁니다. 태풍이 아니고요.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태평양 저 먼 곳 세 군데에서 저기압이 생겨서 발달하더니 이것이 저희 배 있는 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합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합쳐질 때 기압계를 보니까 913mB였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파도가 이런 퍼펙트 스톰에 영화 퍼펙트 스톰에 이건 아마 그래픽이겠죠. 근데 그때 그런 파도. 근데 파도가 뭐 물리학으로 여기 뭐 전문가도 계시면 조심스럽습니다만 보통 뭐 17m까지 뭘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는 뭐 그런 파도를 경험한 적은 없다고 그러고요. 뭐한 15m 정도 뭐 이 정도 아마 그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그런 파도를 어, 맞았던 그러니까 두려움 바다. 근데 이제 이때 그 배가 정말 낡은 벌크선이었었거든요. 그 해치 코밍이 워터타이트가 전혀 안 돼서 마스킹 테이프라는 것을 토치 램프로 녹여서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렇게 항해했던 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여기서 어, 이제 배가 침몰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 하루 반 정도를 지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생각은 여기서도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기는 하는데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뭐 평온해지는 것은 아닌데 뭐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두려운 바다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겪었던 바다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겪은 게 뭐 오늘의 제가 이제 해양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였을 것 같고요. 혹시 이렇게 이 얼음을 깨고 항해하는 이 항해를 해보신 경험이 뭐 있으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쇠빙선이 얼음을 어떻게 깨는지는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육지 사람들이요. 더군다나 시인들이요.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쇠빙선이라는 제목으로 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은 이게 칼날처럼 얼음을 그냥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것으로 전부 다 오인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81년에 여기 그때는 레닌그라드라고 그랬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데를 항해할 때 이런 그 항해를 얼음 항해를 이제 직접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시를 썼었습니다. 세빙선이라는 제목으로 제 시집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걸 충분히 뭐 이렇게 감상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봤던 그 세빙선은 이쪽에 썰매다리 얼음을 흘려붓듯이 비탈을 올라탄 시향소가 목덜미를 짚어 지그시 눌러갔다.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빙선이 얼음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무게에 의해서 얼음을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깨뜨리고 그리고 그 얼음이 깨뜨린 상태에서 그 큰 배가 가다 보면 거기 진짜 그 여기 너덜공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그냥 배가 짜게지는 그런 느낌 하여튼 막 그런 굉음을 내면서 이렇게 항해했던 그런 경험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감히 이제 그 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런 시를 여러분들한테 감히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진짜 우리가 해양 문학을 바다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바다의 그 역사라고 그럴까요? 항해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문학을 조금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라는 게 우리한테 뭔가를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이렇게 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갈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려움의 바다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매혹을 하는 우리를 갖다가 자꾸 부르는 그런 바다가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다가 요 앞에 부분에 이제 바다를 잘 모를 때는 공포와 절망과 그다음에 어떤 단죄 뭐 이런 바다였던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탐험과 도전의 바다가 된 게 뭐 17, 8세기 들어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무한한 세계에 도전하는 뭐 그런 그 바다가 긍정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변했다고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여기 어, 자라수트라에 보면 모든 것이 바다 속에 있다는 말을 그 책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수트라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어, One must be a se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는 바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어, 아마도 오늘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바다를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말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다로 가는 이유가 앞에 이제 뭐 제가 어, 탐험과 도전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멜빌은 모비딕에서 모비딕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중에서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건 승객으로서 바다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원으로서 바다에 나가야 된다고. 근데 그 뒤에 자세히 보면 선원도 고급 선원이 아니고 일반 선원으로 승선해야 된다. 아마 이 이야기는 바다를 저 바닥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정말 온몸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항해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보다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어, 이거 한번 이야기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해도가 음, 언제쯤 등장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셨나요? 이걸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요게 세계 최초의 해도라고 합니다. 13세기 정도. 근데 그러면 그 전에는 전부 다 입을 통해서 선원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또는 이제 구전이 아니면 이제 글로 항해지라는 것이 있어서 글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지중해죠. 네, 지중해가 음, 여기에서 이제 인류 항해 발상지처럼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명의 발상지이고 뭐 4대 문명 말고요. 그 뒤에 이제 해양 문명이 여기서 이제 태동을 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여기 대서양까지 나가는데 무려 약 3천 년이 걸립니다. 물론 여기 연안 따라서 북해에서 항해하는 항해자들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대서양으로 나선 것은 거의 한 3천 년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근데 요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천 년 동안이 걸렸던 이유. 그러니까 여기에 나갈 수 있었던 어, 바탕이 됐었던 것이 뭘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나침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서양 여기 그 지중해 안을 항해할 때도 그 항해사 역사를 이야기하는 책들을 보면 그로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더듬듯이 이렇게 항해를 했다고 연안을 따라서요. 이거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항해를. 근데 나침반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쪽 지점에서 여기까지 직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도시 이제 그 등장하면서 이 범선이 항해할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자유스럽게 완전 자유스러운 건 아니지만 자유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하고 해도하고 그다음에 화약들이 결합을 해서 대서양으로 진출했고 해양 문명이라는 것이 전 세계로 퍼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항해 시대는 뭐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 아프리카를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대항해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움, 미지 세계에 대한 바다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매력 이런 것들이 더 두려움을 누르고 이김으로써 이게 가능했다는 거고요. 해양에 관한 상상력들이 인문학을 통해서 음, 활성화되면서 그게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걸 어,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렇게 극복을 했다고 하는데 1539년의 해도를 보면 여전히 바다에는 이렇게 괴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21세기의 바다도 여전히 재난과 해난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3천년이라는 이야기가 요걸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그 보라색으로 표현된 요 해역이 페니키아 해양 민족들이 자기 앞마당처럼 항해했던 곳입니다. 어, 근데 여기 이제 그 저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음, 여기 페니키아가 없었다고 하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르고호의 모험이나 오디세이아 같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그게 제가 이제 읽은 그 느낌은 이게 그리스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페니키아인들의 이야기가 대거 거기에 그 포섭됐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대서양까지 나가는데 3천 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항해 역사는 어땠는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 이 화면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러죠? 이게 이쪽 그 맨 왼쪽에 위에 화면은 1763년 개미년의 개미 사행의 그 사신들이 이렇게 노정도입니다. 근데 이 구간 제가 이제 관심 사항은 육로 여기가 아니고 해로로 이렇게 항해했던 특히 요 부분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한해협을 건넌 여기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때 대한해협을 건너는데 여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이 부산에서 시모노세키까지요. 상상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이걸 그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책자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출국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는데
평균 47일이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귀국할 때는 그보다는 좀 꽤 걸려서 24일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신단이 여기 부산에 와서 여기 출항할 때까지,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날짜가 평균 33일이었어요. 근데 요 거리가 338km입니다. 338km를 거느는데 평균 47일이 걸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조선 초에 여기 중국으로 건너는 사신들도 물론 나중에 청나라 쪽에 갈 때는 육로로 다녔습니다만 명나라 때까지는 여기 갈 때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건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로를 건너는데 여기는 평균 22일이 걸립니다. 근데 거리가 여기는 550km입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오는데요. 그다음에 여기 석다산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평균 33일이 걸립니다. 거리는 770km예요. 거리는 여기 한 두 배에서 세 배가 되는데 항해 일수는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35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오히려 후퇴한 거죠. 근데 요때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그 서궁의 그 항해는 고려시대 때 고려 요때는 1123년입니다. 이때보다 한 200년 전에. 여기 거리가 10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를 건너오는데 13일 걸립니다. 이건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그 사신의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바다를 고려 배들도 건넜다는 이야기죠. 이때 그러니까 13일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우리가 잘 아는 장보고의 항해에 대해서는 여기 엔닌의 입당구법 순례 행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해하는 그 기록만 저는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여기 11일 걸립니다. 근데 11일 걸리는데 그때가 838년입니다. 거리는 850km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 항해의 역사는 전부 다 후퇴를 여기서부터 계속 후퇴를 해온 거죠.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하는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우리가 갖자고 이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분 누구실 것 같습니까? 고려 말의 정몽주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정몽주 선생님이 놀랍게도 이 바다를 이 바다를 4번 건넙니다. 사신으로요. 1372년에 그때는 이쪽으로 건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쪽에서 요쪽 남경 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여기로 이렇게 건넙니다. 여기서 이렇게 건넙니다. 근데 이때 다시 귀국하다가 이쪽 연안에서 세 척 중에 한 척이 침몰해서 39명이 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1377년에 그 전에 귀향을 갔다가 일본의 사신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때 일본의 사신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포로들을 전부 다그 왜구들한테 잡혀갔던 포로들을 구해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1384년에 이 바다를 건너서 또 건너가고요. 1386년에 또 한 번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것은 이것 말고도 세 번에 걸쳐서 더 사신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중국에서 이제 오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이제 건너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그러면 7번을 건너시려고 하신 거죠. 실제 4번 건너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뱃사람 아니고 우리나라 선비 중에서
바다를 이렇게 용감하게 건넌 영웅이 있었는가? 저는 그래서 이 정몽주 선생님을 다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개미사행에 보면 이때가 이제 이 기록을 사행록을 가장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원중거라는 사람이 그 부사 그러니까 그 부사의 서기로 따라간 사람인데 이 부분에 항해하는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해술이 왜 이렇게 전부 다 약해졌는가 이런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이 항해가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된 이유가 이 항해가 전부 다 선장이 항해에 관한 결정권이 없고 이것을 바다를 일도 모르고 바다가 무서워서 여기서 40일 동안 전전 근무하던 선비들이 좌우하더라 이런 이야기. 이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유럽하고 유럽의 해양 강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가장 극명하게 이제 대비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항해의 역사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요 소정방에 건너오는 그 소정방 해군하고 이제 싸웠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이제 넘어왔을 때 아까 그 바다를 여기를 또 건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이야기들 뭐 이렇게 빼고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해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원 연합군이 일본으로 건너갈 때에 우리는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뭐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몽고가 이제 수군이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900척을 그다음에 선원들을 전부 다 징발을 하는데 이 900척이 물론 큰 배들은 다 아니겠습니다만 4개월 만에 900척을 건조해냅니다. 이런 역사가 전 세계 어디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순신의 해전의 승리 요원을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 위주, 해도 위주, 해로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스스로가 바다 사람 출신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 몰랐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러니까 저 선비들에 의해서 퇴로를 걷던 그 와중에도 거기 바다 사람 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 문화는 건재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했다고 저는 이순신 해전을 어,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대서양 그 대항해 시대를 연 게 사실은 포르투갈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뭐 이렇게 뭐 연결이 됩니다만 그 출발점이 여기 사그레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해 왕자라고는 엠리크 왕자가 여기에서 지중해 항해 시대에 활동했던 모든 항해사, 지도 제작자, 천문학자, 조선 기술자, 발명가들, 그리고 여행가들, 탐험가들을 모두 모아서 여기에서 항해의 요람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이것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양 클러스터가 부산.
여기 영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부산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부산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얼마만한 처음에 이걸 기획했던 사람들 뭐 제가 뭐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저 김현민 부대표님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 신대항해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가능했던 것은 제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해양 인문학이라는 것이 바탕이 돼 있었다는 이야기죠. 해양의 상상력, 해양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양의 상상력은 어디서부터요? 아까 페니케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 오디세이아, 그다음에 그 일리아스, 아르고의 모험, 신드바드의 모험 이런 것들이 해양 문학 또는 해양의 상상력이 사람들을 부추기지 않았으면 이런 거 불가능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다행스럽게도 해양박물관이라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만, 어, 제가 이제 최근에 작년 말에 바다인문학당이라는 것을 아주 조그만한 규모의 아주 조그만한 장소를 만든 곳 마련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앗을 뿌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이제 해양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말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해양 인문학이라는 것이 음, 우리가 같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오늘 이제 사실은 김현민 부트대표님이 이제 저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학수고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뭐기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여기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좀 바라서 이런 이야기를.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물섬, 그다음에 그 피터 앤디, 뭐 피터팬,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출발점이 로빈슨 크루소도 있습니다만 이 책이더라고요. 해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전부 다 바탕이 돼서 요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면요. 영화로 되기 전에 연극으로 그러니까 런던이나 뭐 이렇게 유럽에서 대대적으로 상영이 되고 이게 활발하게 그게 됐고요. 요런 해적의 이미지라는 요런 것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해양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제 책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바다 또는 바다의 이미지라고 책 제목을 원래 쓰려고 했다가 이렇게 바다 하이픈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다의 이미지라고 하면 우리를 바다를 마치 대상으로서의 바다, 어떻게 고정관념화된 바다, 화석 상태가 돼버린 그런 바다로 너무 바다를 한정시켜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다 하이픈을 써서 이미지라고 쓴 이유는 이제 이렇게 근본적인 바다,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바다를 문학 작품 속에서 전부 다 한번 꺼내 보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미지를 써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책을 쓰면서 제 차례 목차에 보면 이렇게 24편의 이제 글을 이제 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세 보니까 64권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언급한 책이요. 실제 이제 아까 20강을 하면서 읽었던 책은 한 100권 정도를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해양 문학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범주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혹시 뭐 여러 책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로빈슨 크루소하고 방드르 이제 요거는 미셀 트루니에라는 사람의 이제 방드리드라는 책이고 이건 이제 그 아프리카 작가인데 그 쿠시라는 작가의 포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요 로빈슨 크루소를 전부 다 다시 쓰기 또는 고쳐 쓰기 뭐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세 권을 같이 이제 읽기를 하면서 예, 똑같은 테마라도 다르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그 바다를 항상 우리가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그 바다 이미지들을 이제 어떻게 캐낼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제 보는 방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건 잠정적으로 제가 해본 거 이게 뭐 꼭 옳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기 첫 번째 옆에서 또는 아까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장면이 모비디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몽상에 잠겨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바다를 노래한 그 무태 시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본 바다를 관념적으로 또는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그 모비딕에 보면 이렇게 망루에 이렇게 올라가서 견시를 하면서 이렇게 저 높은 데서 이렇게 보는 바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바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실 만한 여유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 제가 메일로 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마 그 기억만 하고 계셨다가 그때 보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바다는 모비딕에서 보면 이슈마일이 주인공처럼 돼 있죠. 사실은 에이어브가 저는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 모비딕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래를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잡아 많이 그 소모했던 그 용처가 뭐냐면 바다에서 그 기름을 그 고래에서 기름을 짜내는 거더만요. 근데 기름을 짜내는데 그 목선에서도 화덕을 설치해 가지고 그 고래의 그 몸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동강내 가지고 거기 화덕에 넣어서 기름을 이렇게 걸러내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에 부를 때들은 나무를 떼는데 나중에는 고래의 기름을 뭐 이제 그 기름을 이제 그 연료를 삼아서 그 기름을 정제해내는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불이 이제 활활 타는 상태에 있는데 이게 배를 조정하던 이스마일이 어느 순간 그 불에 이제 빠져가지고 어, 키가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순간 보니까 배 뒤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육지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청준의 여기는 이제 제가 직접 갔던 장흥의 바다를 이제 석양에 봤던 그런 바다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청준 작가가 아주 어렸을 때 봤을 그런 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는 이청준 작가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밭에 일을 나가시면 같이 데리고 나서 업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덤가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허리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어서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이제 먼 바다를 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렇게
저 산의 긴밭으로 저렇게 매 가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것을 거기 바다에 파도가 왔다가 갔다가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들을 수도 없이 봤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청준 작가의 바다는 거기에서부터 거기에 이제 그 표현되는 바다들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승우 작가의 캉탕이라는 작품의 한 장면을 이렇게 근데 요 이승우 작가는 거기가 이제 피니스테레라고 하는 그 포르투갈의 이제 서편 끝 땅 끝에 가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이제 여 호텔에 창가 바다가 바로 있는 창가에서 항구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뭐 이런 피커도 이걸 생각을 하고 합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미지 하나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해양 작가 중에 이윤길 작가를 이제 김성식 작가하고 천인가요? 소설가 그분 다음을 이을 청금성 작가, 현금성. 예, 청금성 작가를 이을 작가로 저는 감히 이윤길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길 작가가 여기 뱃사람들이 배에서 육지를 갖다가 회한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세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어서 소개만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그 무슨 선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징어 배일 것 같긴 남해 바다 쪽이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요런 바다를 표현하는 게 여기 한승원의 불의 딸의 뭐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승원 이제 이 작가 여기 이제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제 저 불, 그러니까 요 불들을 보면서 여기 굉장히 이제 그 홀립니다. 홀리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는 그 도자기를 굽는 가마솥에 완전히 뛰어듭니다. 나중에 불에 그래서 타올라서 불 속에. 그러니까 여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물 속에 불을 바라보다가 불 속에 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승원 작가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바다와 배를 집중적으로 그 그렸던 윌리엄 터너라는 영국 화가의 포경선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장면은 모비딕 3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그 포경선을 타러 가면서 피코도를 타러 가면서 이제 여관의 여인숙이라고 그럽니다. 물보라 여인숙에 들렀을 때 그 현관에 있었던 유화 한 점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멜빌이 런던을 방문했을 때 요런 윌리엄 터너 그림을 세 점인가 네 점인가 전시하고 있었는데 이때 봤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림들이 이렇게 묘사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요 충분히 보여드리지를 못합니다만 여기 뭐 자연의 내 원소가 부자연스러운 전투 상태고 불길한 무언가가 고래한 고래를 담지 않았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요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그림의 표지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윌리엄 터너가 이 그림을 바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이 이 배는 포경선 아닙니다. 출항하는 배에 파도가 아주 거친 날 타고 가면서 자기 몸을 돛대에다가 묶어달라고 하면서 마치 오디세우스처럼요. 몸을 묶어달라고 하고서 거기에서
그 파도, 그 험한 바다를 4시간 동안 관찰한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마 지금까지 봤던 바다를 표현한 그림 중에서 이만한 그림이 없었다. 아까 그 제가 여기 표현했던 여기에 보면 사원소가 이렇게 검은 불길하고 검은 동에 혼돈의 세계 이렇게 표현한 것이 글로 표현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비딕의 아마 결정적인 장면이 135장 에필로그 빼고 마지막 장에 에이어브가 직접 창을 이렇게 그 모비딕의 창에 몸에다가 꼽죠. 그러고 난 뒤에 이 모비딕에 끌려서 바닷속 시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거기 보면 여기 작살의 뒤에 있는 요 선이 어찌 보면 끌고 에이어브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다와 에이어브를 연결해주는 탯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에 이제 저는 모비딕에 정말 이제 이야기하려고는 그러니까 시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탯줄의 역할이었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제 책을 어, 이 책을 보고 이제 어느 평론가가 제가 이제 여기 이름은 안 밝혔는데 교보문고 그 서평에다가 썼는데 고명철이라는 평론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책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그 서론에다가 써놨습니다만 저는 거두절미하고 바다로 곧장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에 줄거리나 어떤 소개나 작가 소개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바로 뛰어들고 들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말해질 수 없는 바다였기 때문에 바다 이미지라는 그걸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평론가는 제 책을 비평서나 에세나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바다를 평론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너무 고맙게도 저는 제 책을 잘 평가해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된 이유가 심청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그 심청전하고 처용의 이야기에 이제 빠져서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책을 낸다고 하면 이제 그 심청과 처용에 관한 이야기를 쓰려고 이제 싫어요. 쓰려고 하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게 이겁니다. 이것도 결정적인 장면이죠.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들어갈 때요. 어떤가요? 앞에 모비딕하고 비교를 했어요. 꼭 모비딕하고 꼭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너무 질이 멸렬해요. 너무 임팩트가 없더라고요. 바다에 뛰어드는데 이왕 뛰어드는데 이렇게 뛰어들어야 됐었나?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 속에서 요 뒷부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바닷속으로 침잠하거나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장면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빅토르 위고의 이제 장면에 바다의 노동자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사랑하는 이 여인이 다른 짝을 찾아서 이제 영국으로 가는 배를 보면서 요 바다 위에 앉았다가 그대로 헤엄쳐서 나오지 않고 물속으로 그냥 가라앉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빅토르 이고의 작품에 보면 요 장면이 아까 그 사진에 그 장면을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웃는 남자에 보면 앞에 일부가 바다 항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빅토르 이거를 해양 문학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들을 읽다 보니까 빅토르 이고만큼 바다를 제대로 표현한 사람이 물론 멜빌 말고요. 멜빌 빼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요것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포라는 그 소설의 이야기를 거기에서 이제 요 소설들은 아까 방드리디하고 포는 주인공이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고요. 거기에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흑인 노예를 갖다가 완전히 그래서 전복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노예선 이야기를 하는데 요 그림이 이제 터너가 그렸던 노예선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 요 이야기는 꼭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요. 어, 자그마치 그 아프리카에서 1240만이 이렇게 노예선에 실렸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여기 얼마가 죽습니까? 513명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한 것은 배 위에서 180만 명이 이게 전부 다 사망한 게 아니고요. 이제 병이 들면 바다에 그냥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바다에 던진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동훼손 때문에 그렇다고. 죽어버리면 이건 화물로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죽기 전에 그래서 대부분 던져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소설에서 표현한 게 이 포라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물속에 수장된 사람들을 애도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 장면이 이제 그 애도하는 물속에 들어가서 저 깊은 저 심연에 들어가서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밑바닥을 모비딕에서도 에이어부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그랬었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모비딕 표현들을 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만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작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해양문학 작가 콜라드가 있습니다. 콜라드는 20년 동안 선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해양문학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부심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바다를 통해서 인생의 또는 문학, 삶을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그 자기가 모험담 또는 탐험 이야기 이런 거 쓴 사람 아니라고 이제 그런 자존감을 이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이제 해양 문학 소설에 우리가 이제 그 잘 아는 로드짐이나 암흑의 핵심이나 이런 책 말고도요.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것은 나르시소의 검둥이 또는 여기 청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도 나중에 뭐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그 제가 언급했던 세 분 말고 진짜 바다를 제대로 표현한 작가가 있을까? 제가 다행스럽게도 찾아낸 분이 한승원 작가입니다. 이 한승원 작가의 거의 모든 작품은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승원 작가를 제가 이제 PPT로만 한 170회 정도를 준비를 해서 지난번에 뭐 짧게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걸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쭉 소개만. 근데 한성원 작가의 작품은 시작이 이렇게 항상 노을, 짙은 핏빛 노을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들이 다 있죠. 여기는 여기 저 한계철 도사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기 부산 신항입니다. 제가 관제실에 근무할 때 새벽에 이런 바다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한승원 바다를 거의 모든 그 소설 작품을 보면서 한승원 바다는 전부 다 이런 바다라는 것을 제가 요 한 장에 전부 다 요약을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문체도 이렇게 있었고요. 남도 사투리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그 한승원 작가의 따님 한강 작가는 그러면 한강 작가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작품들 중에는 바다가 잘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읽었던 여수의 사랑이나 여기 저녁빛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바다가 역시 정말 잘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바다를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한승원 작가가 여기 파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줄기차게 달려와서 무너지며 휩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안 가까이 스스로 거꾸러져 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한강은 파도를 이렇게 하얗게 부서진다고 해요. 제 시집에도 이런 그 앞에 머리말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한승원 작가가 그렇게 평생 거의 한 50년을 바다를 이야기한 사람이 바다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다는 수시로 변한다. 아침에도 달랐고, 저녁에도 달랐고, 한낮에도 달랐고, 황혼역에도 달랐고, 땅거미 질 때도 달랐고, 비 올 때 달랐고, 눈 올 때도 달랐다. 그러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닷속에 내가 살고 내 속에 바다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바다는 이렇습니다. 세익스피어의 바다를 보면 시 체인지라는 바다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바다는 우리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물질이라는 거고 바다의 상상력은 바다를 우리가 바다 문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저는 이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그런 걸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시 체인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근본적인 변신을 바다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감히 하려고 이거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였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뱃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 연민이라는 것, 유대라는 것,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근원적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뱃사람들 세계에서 그것이 시작되고 가능한 거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셀피지, 군안, 구원 이런 거 하는데 진짜 뱃사람들을 군환할 수 있는 건 뱃사람들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난파돼 본 사람만이 구원할 수 있고 군환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유대이고 연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읽은 바다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은 이거였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5분 좀 초과를 했었는데 제 딴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장시간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아유,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가 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관점에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갖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분한테 좀 지정 토론 좀 부탁드리는데 그 고명석 교수님도 뭐 이런 저 수필들 또 칼럼들 많이 쓰셨기 때문에 또 좋은 그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기남 작가님은 그 뭐 제가 잘은 몰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바다 관련 이제 문학 그 작품을 뭐 회기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잘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그 우리에게 좀 감명을 그렇게 그 좀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지중해에서 이제 그 1492년 그 콜럼부스가
이 탐험을 떠나서 이제 서해로 서쪽으로 이제 갈 때 그때까지는 전부 이제 곧 나가면은 낭떠러지기 때문에 다 죽는다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못 나갔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걸 이제 극복했던 게 이제 어떤 인문학적인 그 이 긍정의 상상력이다.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겁이 나지만은 죽음보다도 어떤 이제 탐구에 대한 이런 그 긍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그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고명석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부경대 고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정기남 작가님이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바다와 관련된 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아주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해 주셨고 또 이 문학이나 바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거를 참 많이 느낄 수 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바다를 접하게 된 게 아까 이제 정기남 작가님께서 이제 바다를 접하게 된 그런 계기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 또 나서 또 감명이 깊었습니다. 저는 충북이 보은이 이제 고향이다 보니까 바다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제 군대를 그 섬으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강화도에 있는 부속도서인데 이제 주문도 보름도라고 하는 강화도에서 당시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군대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북한하고 좀 가까운 곳이라서 바다를 경계를 하는 그런 임무였어요. 예, 밤낮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바다를 정말 한 2년 동안 어, 많이 바라보고 또 이렇게 또 바다에 내려가서 뭐 숭어도 잡고 뭐 또 이런 것들 많이 한 기억이 남는데 굉장히 또 막막했던 그런 기억도 남고 예. 그래서 우리 정기남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때 생각이 개인적으로 납니다. 아까 이제 엔리케 왕자의 그 항해학교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그 대항해가 시작된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경제적인 기술적인 여건뿐만 아니고 또 이런 그 정신적인 해양 인문학이라든가 어떤 정신이 바탕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동감을 많이 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또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네요. 이게 이제 대항해가 시작된 게 사실 오늘날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대항해가 사실은 유럽에서 시작은 했지만 그 기본 바탕은 그 동양과 아랍과 이게 모든 게 합쳐져서 시작이 사실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라틴 세일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캐라벨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를 돌게 된 그 캐라벨선을 만든 것도 사실은 이슬람의 그 다우 도시라고 있습니다. 다우도. 그 삼각도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런 이 개조를 통해서 라틴 세일로 변했고 그 삼각도를 달게 된 게 이제 캐러벨선이고 그 캐러벨선이 마침내 이제 역풍을 받고 결국에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고 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중국에서 이 전래된 나침판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천문항해가 가능한 이런 천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양을 통해서 아랍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유럽에 모여서 이렇게 개조가 되고 해서 사실은 그게 돌고 돌아서 다시 동양으로 이제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큰 부를 이루고 경제적인 그런 조건을 이렇게 이루게 된 게 유럽이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그런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에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전체적인 문화의 복합이라든가 융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항해가 이루어졌지 콜럼부스라든가 뭐 이런 한두 사람의 어떤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류의 어떤 기술이나 경제 조건이나 뭐 이런 것의 집합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거기에 해양 인문학이라는 것이 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이제 우리
정기람 작가님께서 이 여러 가지 책을 소개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바다에 관한 책을 이렇게 좋아해서 읽기는 하는데, 우리 작가님처럼 이렇게 방대한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작가님한테 한두 가지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한승원 작가, 저도 개인적으로 한승원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지만, 이 바다 문학이 굉장히 이게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어,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리가 조선을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사실은 바다를 좀 멀리 했다면 멀리 했고, 그 전에 고려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실 바다를 가까이 한 그런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선 시대 이후에 사실은 좀 멀리 했고 그랬었는데, 현재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가 해양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문화라든가 좀 더 나아가면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유럽의 문화처럼 이렇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문학에만 국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좀 더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듣고 싶고요. 제가 그 이제 해양경찰에 오래 근무했습니다만, 미국 코스트가드가 있습니다. 미국의 해양경찰이죠. 미국 코스트가드의 코스트가드 아카데미라는 이제 사관학교죠. 코스트가드 간부들을 기르는 사관학교인데, 그 코스트가드 아카데미의 실습선을 보면 지금도 대항해 시대의 그 마스트와 돛을 그대로 달고 다닙니다. 물론 이제 뭐 엔진으로 가겠지만 그대로 달고 다니고 돛을 펼치고 뭐 하고 이런 거를 실습을 통해서 굉장히 그게 뭐 한 3, 4천 톤 되는 큰 배인데도 그 마스터를 달고 돛을 달고 돛을 달고 이렇게 실습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해양 주권을 지키는 그런 미국의 해양 경찰들은 대항해 시대의 그 파워 또 힘,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 배를 통해서, 실습선을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한 번은 해군사관학교를 제가 가보니까 거기 거북선이 있습니다. 거북선이 있는데, 이제 그 부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거북선을 1년에 한두 번씩은 생도들이 꼭 이렇게 이제 직접 그 노를 져서 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무겁고 그래가지고 뭐 몇 미터 한 1, 200미터 정도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감명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 우리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바다에 관한 것들을 보존하고 그걸 오늘에 좀 실현해 보는 그런 문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좀 감명이 깊었었는데, 그래서 작가님 아까 그 말씀 중에 이제 아무튼 그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그 한번 작가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젊은 분들 많이 오셨는데 그 홍영기 지금 대위님이죠. 또 김동욱 우리 황 여사님도 또 나와주셨고 다들 그 오랜만입니다. 그 홍영기 대위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김동욱 예, 예. 그러시면 고 교수 고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 예, 작가님 좀 답변 예, 먼저 좀 예. 해주. 저 역시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 바다 친숙화가
어려울까? 뭐 이런 생각을 처음 이제 해양대학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런 고민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이제 가장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해양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양 동화를 제대로 우리가 읽힌 적이 있나? 그나마 이제 보물선, 피터팬 뭐 이런 책들은 아마 읽히는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그 풀 버전으로 읽히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풀 버전으로 읽기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해양 인문학이라는 말을 인문학당이라는 말을 바다 인문학당이라는 말을 감히 그 한 이유가 거기에 이제 그 해양 미술 음악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특히 해양 동화 동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에게 제가 이제 바다를 좀 그 알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 이제 그런 활동을 한 게 실제 그 부경대에서 그 HK 플러스 사업단에서 그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그 부산 시내 그 동화 작가들을 모아서 해양 동화를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서는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음, 저 표류담 중에 누구죠? 거기 저 문순득 표류담을 이제 그 가공을 해서 동화를 쓴 게 있는데 제가 자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배를 모르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문순득이가 그 탔던 홍어를 실은 배가 돛대가 세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이제 그 해양박물관에서 부산 해양박물관에서 이제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문학 바다 인문학 강좌를 서울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와가지고 활동하는 데서 있었는데 그때 그 관장님한테 제가 제안했던 것은 그때 그 해양박물관에 보니까 그 요정들 그 동상들을 막 이렇게 그 해놓고 유치원 애들이 와서 그걸로 어? 이게 왜 해양박물관에 요정들이 있어야 되지? 그런 거. 이거 말고 해적 놀이를 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만들자. 요즘에 이제 그 디지털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면 완전히 그러니까 실감나게 그 해적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친화적인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제가 이제 또 우리가 사실은 음, 지금 이제 우리 뱃사람 출신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시집으로 사실은 못 나올 뻔했었습니다. 한국 해양문학상을 제가 이제 대상은 아니고요. 해양문학상을 수상을 했었는데 조건이 이 시집 그 51편을 냈는데 5년 동안 판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집으로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해양문학상을 제정한 이유는 해양문학을 널리 알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정작 5년 동안 내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과감하게 그러면 나 이 상 수상하지 않겠다 그러고 포기하고 시집을 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화위복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나눔 문학 나눔 도서에 선정이 돼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 이제 사실은 1,000명 이상의 우리 진짜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이제 개개인들이 전부 다 또는 우리가 전체의 힘을 모아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 바다를 알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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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현상민 박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상민 박사님? 아, 예, 할 말씀 없습니다. 저기 그냥 그 문학을 약간 관심 예, 갖게 돼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혹시 예, 이성철 예, 변호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성철 변호사입니다. 정기남 작가님 참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많아서 제가 오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여자만이라든지 와온 해변은 제가, 같이 거기를 자주 가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여자만이 여자가 품을 여자입니다. 상수변에 있는. 그런데 제가 저기 대전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여자만이라는 일식집이 아주 잘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잘 모르는 분이 남자만이라는 식당을 연 걸 제가 보고서 약간, 실소를 지었습니다. 참 짱뚱이탕이라든지 여자만 와운해변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남 작가님에게 공감대를 갖고 있는 이유는, 저도 2022년에 문학가 창작이라는 등단, 시협회에서 거기서 시로 부족하지만 등단을 했습니다. 박재천 방산 아카데미 박재천 선생님이라든지, 이기론 한국 팬클럽 본부장님 추천을 받고 해서 했는데, 제가 오늘 생각을 정말 잘했던 것은, 우리 바다와에 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작가님 말씀처럼 어렸을 때부터 해양 동화라든지 동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꾸 해양 문화에 어린이들이 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런던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2001년에서 2003년, 1991년에서 93년 그때 갔었는데, 제가 어린이들의 교실회를 가봤더니, 뒤에 그림에가 뭐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선박하고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특이점이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비가 오는 그림이에요. 영국의 문화를 아주 선명하게, 한 학생도 아니고 여러 학생들 그림이 있는데, 대다수의 그림이 뒤에 보드판에 붙여져 있죠. 학생 미화 활동으로. 선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그런 그림들이 그때 게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상당수가 있어서, 그만큼 영국의 어린이들이 바다와 이렇게 친숙해 있구나. 우리나라도 이순신 장군을 포함해 가지고서 여러 장보고라든지 이런 해상에서 이름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홍보도 하지만서도, 우리에게, 우리 정기남 작가님의 앞으로 전정에 이런 해양 동화라든지 동시 이런 부분을 잘 활발히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은, 문학적으로나 현재 회계사 업무도 하셨고, 오랫동안 또 문학에 접해졌다 그러는데, 예전에도 제가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만은, 그런 바다를 가고 해도를 할 때 노인성이라는 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어본 적이 있는지, 용골자리에 있는 노인성이라든지, 이게 이제 시리우스 별 밑에 있는 캐노푸스라는 영어로 된 별인데, 우리 동양에서는 노인성이라 그러는데, 혹시 문학적으로나 이렇게 바다를 다니실 때 이런 노인성이라는 데에 대해서 문학적으로나 항해하면서 이런 것을 좀 접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이 기회를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랑사를 제법 오래 했는데 별자리를 외우는 게 별로 없습니다. 노인성은 제가 또 들어본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누구 또, 그다음에, 뭐, 우리 우리 저 김현빈 대표님, 김석균 청장님이 지금 그 김총장님, 예, 손 말씀하십시오. 들으셨네요. 예. 예. 예, 예. 오늘 정기남 작가님 정말 훌륭한 또 발표, 제가 미처 모르는 거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 계기가 돼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나 좀, 그, 사실 이 강의를 이제 이렇게 접하면서 기대를 했던 게, 혹시 그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하시나 하고, 이렇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뭐 일반인들이나 이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 하나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좀 진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뭐,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이제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 여기서 따온 구절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궁금하고 해서 제가 노인과 바다 뭐 옛날에 뭐 어렸을 때 읽어보고 또 다시 요 근래 뭐 이렇게 이 책을 한번 다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노인과 바다의 이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 구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혹시 또 저는 원본은 뭐안 읽어봤습니다만 번역된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노인과 바다의 이 소설을 읽어봐도 이런 표현이 안 나오고 그래서 어디서 이런 이 말이 나왔는지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이게 딱 맞는 어떤 뭐 해설이나 이 답이 안 나와서 혹시 우리 정인남 작가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궁금증을 좀 풀어 주실 수 있는지 해서 한번 제가 예, 질문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까 해적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습니다. 해적 전문가 앞에서 제가 지금 해적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책에 그 노인과 바다를 안 다뤘네요. 근데 사실은 노인과 바다는 영어 공부하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제가 사실은 너무 친숙해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어느 시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인의 시집에서요. 근데 노인과 바다에서 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노인과 바다는 너무나 친숙해서 너무 이제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아는 이야기 할 것 같아서 이제 안 했다는 거지. 노인과 바다를 해양문학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주제가 너무 그 브로드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좀 제 같은 경우 강의 마치고 딱 머리에 뭐가 딱 한두 가지가 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약해서 정기남 그 작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선명하게 우리가 또 될 것 같으니까 오늘 강의하신 거 좀 뭐 한 1, 2분 정도 전체를 좀 요약해서 한 번만 더 해주시면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보니까 권호익 아, 선생님께서 손을 네? 드셨는데 예. 괜찮으세요? 권호익 선생님요. 예, 예. 좀 일단 요약하시고 나서 마치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얘기해 예, 주시죠. 그럴까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정말 이 자리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인문학을 하면서 이제 해양문학을 알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거기 그 좁은 공간에서 바다에 그렇게 관심 없는 분들한테 그 참 허공에다가 이렇게 메아리도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기분이었었는데 정말 바다의 고수님들 앞에서 바다를 사실은 이미 다 하시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앞에 그 해양 역사나 뭐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좀 많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정작 이제 제가 봤던 그 바다 이야기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바다라는 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려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라는 그 어원 자체가 이제 동양 철학에서도 그렇게 바다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강물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바다의 시면 속으로 내려가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문학행위 요즘 제가 이제 같이 하는 독서 모임에서 한강 소설을 6권을 연달아서 읽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강 소설에서 보면 전부 다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원은 저 위로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로 내려가는 것에 진짜 삶이 있고 구원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정말 배 탈 때는 바다 싫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은 속지 않은 기분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이제 바다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알리고 싶어 하던 그 문학당이라 그러나요? 영도에. 예, 바다 그, 인문학당, 정식 이름이 바다 바다 인문학당. 인문학당. 예. 여기 이게 뭐 홈페이지 같은 것도 있나요? 블로그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블로그 아직 좀, 있습니까? 예, 엉성하게 네, 만들어져 네이버 있는데, 블로그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바다의 문학당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떻게 우리가 어, 활용할 수 있나요? 아, 예, 예. 그 바다 인문학당에는 제가 이제 한 7천 권 정도, 만 권이라고 했는데 한 7천 권 정도를 지금 옮겨놨더라고요. 책을요? 예, 예. 제가 이제 아, 아직 집에 남아있는 게 한 15,000권 정도 되는데, 더 옮겨 놓을 스페이스가 없어서 옆에 이제 스페이스가 만들면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간이 제 개인 공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지금 당장에는 거기서 이제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아까 20강 했다는 그 해양문화 읽기를 앞으로 꾸준히 이제 매달 한 번씩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당분간은 그 재원이 마련이 안 돼서 이제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신다고 하면 이제 각 분야의 해양 인문학과 관련된 주제들은 폭넓게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이렇게 기탄 없이 좀 해주셨으면 뭐 더 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에 특히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이렇게 연락하시고 오시면 이제 정말 그 해양 문학이나 해양 인문학에 대해서 같이 의견 나누고 편하게 왔다 가실 수 있는 뭐 카페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오시면 제가 정말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뭐 뜻이 좋아갖고 우리 멤버들 많이 가실 것 같고요. 이제 지난번부터 우리 정 작가님 열심히 오시는데 우리 모임에 계속 나오시면은 우리 멤버들이 또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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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면 아까 이제 저도 900 헥토파스칼 태풍은 좀 만난 적이 없는데 한 920이 최고인데 아까 900 정도 태풍 만났다 하시지 않습니까? 예, 913 예, 근데 헥토파스칼. 특별히 이제 설명하신 이유가 이 문학하고 뭐 연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920 정도 되는 파스칼을 만났을 때 이게 이제 거의 아까 이제 아이고 참 죽었구나 싶었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아까 우리 지금 하시는 우리 문학하고 뭐 연결시켜서 이게 인문학하고 이게 너무 배 타면서 이런 태풍은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뭔가 인문학적인 뭐가 나올 수가 있나요? 생각을. 사실은 이제 그 에피소드를 제가 이제 활용했던 제 경험을 활용했던 음, 이유는 이제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장 바다를 실감 나게 이제 이야기할 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문화적인 그런 요소를 찾아내자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자라수트라의 이제 바다도 한 챕터로 이제 넣어놨습니다만 거의 그 아까 빅토르 유고도 그렇고요. 거기에 보면 저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렇게 치열하게 내려가는 장면을 보통 이제 우리 문학 작품에서는 보면 계단을 내려가거나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그런 네, 이제 그런 태풍 속에서 태풍이 아니라 그런 그 급격하게 이제 급전직하하는 그런 내려감 그거는 이제 단퇴의 신곡의 지옥을 이제
그렇게 겪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행위 자체가 저는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그 한강 작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원래 우리가 언어 이전의 세계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 거기에 이제 진짜 어떻게 표현할까? 그것만큼 극명하게 표현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제가 그 상태에서 제가 느꼈던 것이 어떤 정말 두려워서 떨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도, 어찌 보면, 오히려 그런 것이 이제 그 대리체험을 통해서 그런 게 전해질 수 있다는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도 또 이제 또 달리 또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장면은 시로 아직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시로 한번 표현되면 제가 예,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시로 표현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저 마치도록 해야 예, 되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기 오늘 우리 정기남 선배님, 작가님 강의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그 정기남 선배님하고 이제 정기남 선배님 이제 중학교 1년 선배 되시고요. 네, 아까 그 맨 첫 강의 처음에 소개했던 그 여자만이 저희 동네 앞에 바로 바다고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 강의 기회를 정기남 작가님께서 갖게 된 게 굉장히 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도 예전부터 어떤 분야 해양 관련해서 어떤 걸 좀 모아보고 그러니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못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정기남 작가님께서 이런 걸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1952년에 6.25 전쟁이 한창인 때 해군 본부에서 한국 해양 시집을 발간했어요. 그 해양과 관련한 바다와 관련한 시 한 뭐 100여 편을 모아서 그 전시에 해양 시집을 그 발간했다는 것, 굉장히 그 해군이 그런 역할을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해군에서는 그것에 이어서 또 바로 1954년에 한국 해양사를 또 거대한 그걸 집필을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해군, 해경, 해양수산부 또 역량 있는 그 해양계 대학에서 그런 해양 관련한 것을 집대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포 해양대학에 가면은 그 해양 관련 시들을 다 모아서 다 시비를 만들어 놨어요. 그 돌에 새겨 가지고 한 시가 한 50편 이상 될 거예요. 쭉 목포 해양대학의 입구에서부터 쭉 가면서 뭐 박용철에 떠나가는 배에서 뭐 하여튼 그런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굉장히 참 그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그 목포해양대학에 그 이재우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해양에 관한 영문시를 아마 발간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그 본 게 한 20여 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 우리의 그 해양과 관련한 기관, 단체, 개인 그런 분들께서 역량이 있으신 분들 또 역량이 없더라도 우리가 한 분 한 분들이 다 힘을 합하면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우리가 해양에 관한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 우리 정 작가님이 아까 우리나라 부산에서부터 이제 일본으로 갈 때 아까 그 시모노세키까지 가는데 아까 20 며칠 걸렸다 그러셨나요? 40 며칠이죠. 그-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요? 부산에서 시모노세키까지가 아니고 어디 부산, 아니, 서울에서부터까지입니까? 아닙니다. 부산에서 시모노세키까지.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왜 갔다 다시 돌아오고 돌아가고 그렇겠네? 날씨가 좋을 때까지 거기에 이제 기다리느라고 여러 그랬나요? 군데를 들러서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날씨 좋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실항에서는 9일밖에 안 됩니다. 실항의 수는 9일이고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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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예, 아, 저 전용우 교수님, 정 교수님, 예, 정 교수님, 예, 말씀 들으면서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아주 다른 시각에서 우리한테 참 도움을 많이 준 강의였습니다. 예, 전용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내 동기 하나가 이제 세상을 버려가지고, 거기 갔다 오고 이러던 바람에 전체적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정기만 선배님, 아주 재주도 많으시고, 또 독설도 아주 많으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 기억에는 이제 한 해 선배이시고, 옛날에 기사 배도 타시고 공무생활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또 부산에 영도에 계신다고 보니까 저도 지금 영도에 있거든요. 가까운 시일에 한번 배웠으면 합니다. 어떻든 해양에 대한 해양 문화를 하는 이제 저 동무 중에서도 해양문학회를 하는 심호섭이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그 친구도 이제 해사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해양문학회에서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학을 하신 분들의 어떤 감성 이런 것을 오늘 좀 부분적이만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는 이제 도박을 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좀 들어야 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평소에 이제 감성이 풍부하신 우리 정기담 선배님의 어, 오늘 짧지만은 강의를 들었고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해양에 대한 교육과 문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것 같고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약칭해서 해양교육문화법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전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시작을 최근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해양 교육과 문화를 어떻게 전파하고 진행할 것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세부적인 규정을 만드는 연구를 정부로부터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구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많은 교육 자료와 또 박물관을 비롯해서 수산과학관이라든지 다양한 법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또한 이것을 아우르는 이제 해양재단에서 어, 뭔가 체계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법에서 뜻하는 각 지역별 해양교육센터 이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장차 우리 해양문학이 교육을 통해서 또 해양문화, 미술 등이 꽃피우는 시기가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정기dem선배님처럼 은퇴하시고서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을 보니까 그런 일이 앞당겨지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하면서 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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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권 대표님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짧하게요. 예.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시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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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중간중간 시골을 가운데 그냥 듣기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예, 예, 들었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안전하게 계시다가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부산에 또 현장 탐방할 때 우리 정기남 우리 작가님 하시고 계신 이제 바다 인문학당에도 한번 들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계환 교수님도 와주시고 우리 어, 김석균 청장님도 계속해서 와주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에 25명이 신청해가지고 너무
적은 숫자라서 우리가 놀라서 집행부가 개인 톡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좀 강제적으로 자꾸 들어오게 해서 우리 많이 들어주셔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들어와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정기남 그 작가님 훌륭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많은 상상력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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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음력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에 있어서 황기철 한번 도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황길전 도선생님도 계셨는데. 네, 뭐,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